고1 국어 신사고 5-3단원 힘있는 설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단원 같은 경우에는 지문과 학습 활동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문과 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설득하는 글을 쓴다고 생각하고 주제 분석과 독자 분석하고 또 적절한 자료 선정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때 우리 지문과 학습 활동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부 문화라든지 혹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 그대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문을 변경을 해서 다른 내용으로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화법과 작문 파트에 해당하는 지문들을 여기에 가지고 와서는 그 지문, 논설문이라든지 혹은 건의하는 글처럼 설득하는 글을 가지고 와서는 그 글을 쓸 때 어떻게 주제 분석을 하고 독자 분석을 했을지 또 어떤 자료를 선정해서 활용했을지 묻는 문제로 충분히 변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단원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단원이 계속해서 화법과 작문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의 기본 이론이 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내용이 쉽다고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그런 기본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알아두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설득이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설득이란 상대방의 태도나 신념 또는 가치관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더 강화하는 행위로 내용을 묻는 선지에 이런 부분, 예를 들어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득할 필요가 없다와 같은 그런 오답 선지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가볍게 살펴보고요. 설득하는 글의 구성 방법이 조금 중요한데요. 어디가 중요하느냐? 우선 설득하는 글이 대개 3단 구성,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먼저 문제가 있다 제시를 하고 본론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결론에서 우리 잘 틀리는 거 주장을 강조하며 마무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 이 단원이 아니고 모의고사라든지 혹은 다른 지문을 볼 때에도 충분히 선지로 출제될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글을 쓸 때는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지문에서 또 한번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얘기할 거지만 여기에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우선 주제와 예상 독자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거니까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지 우리가 설득력 있는 효과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내 주장만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꼭 분석을 해서 이에 맞추어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주장과 근거는 논리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 내용을 과장한다든지 인과관계가 바르지 않다든지 하면 또 설득력을 잃겠죠. 그 다음 의미가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건 어떤 글이든지 똑같죠. 문학 작품처럼 의도적이지 않은 이상은 의미가 무조건 명확한 문장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예상 독자 분석과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독자의 연령, 관심사,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서
어휘나 표현을 또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것까지 가볍게 살펴보고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상대방의 동조를 구해야 할 때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설득하는 글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설득하는 글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목해야 하는 것, 그러면 설득하는 글이란 이런 것인데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죠.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논리적인 근거를 위해서 다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똑같은 근거라 할지라도 주제나 독자가 달라지면 아무리 객관적이고 아무리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근거라 할지라도 효과적일 수도 있고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와 독자 분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주제 분석부터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하는 거죠. 주제 분석할 때는요,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 당연히 살펴봐야 하고요. 이게 무엇인데 왜 이야기해야 하는지 논의의 필요성이라든지 주제와 관련된 논점, 예를 들어 핸드폰 사용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교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 이 논점, 선생님들이 핸드폰이 완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금지하는지 혹은 이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금지하는지 이에 따라서 우리가 또 내용이 달라지겠죠. 이러한 것들 우리가 논점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문제의 포인트, 공략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주제에 대한 내 입장도 명확하게 세워야지 내 입장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로 당신을 설득합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고요. 또 중요한 것, 주제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점과 이어서 설명할 예상 독자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점, 그리고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다 섞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꼭 구분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는 기부문화의 활성화라는 주제를 놓고 이 주제를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낼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방향을 묻는 문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꼭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은 이제 예상 독자 분석인데요. 설득하는 글은 결국 독자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독자의 마음, 독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맞춰서 적어야 하느냐, 이 사람의 성별, 연령, 직업, 이런 사회적 정보는 물론이고 배경 지식, 흥미도, 주제에 대한 입장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글쓰기 방향을 정해야 하는 거죠. 이때 설문조사나 면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입장인지를 파악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상 독자를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예상 독자들 설정해 놓고 지금 분석한 것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글쓰기 방향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에 따라서 글쓰기 방향 정한 게 적절한지 아닌지 평가하는 문제 혹은 이 글쓰기 방향 자체를 찾도록 하는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글쓰기 방향은 사실 여기서 제시한 것 딱 하나만 정답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글쓰기 방향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에는 내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기억해서 그 내용과 비교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정보를 바탕으로
이 방향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주제와 독자 분석이 끝나면 이제 글을 써야겠죠. 글을 쓸 때에는 내 주장에 맞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내가 글을 쓴 목적, 이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서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거나 혹은 강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근거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느냐? 우선 가능한 한 자료를 풍부하게 다 모읍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 이 모은 걸 다 쓰는 게 아니죠. 내 주장에 맞는 것,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예를 들어 통계나 실험 결과, 역사적인 자료, 전문가나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나 증언 등을 골라서 내가 활용을 해야 합니다. 고려해야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우선 객관적이고 믿을만 한지,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괜찮은 자료인지도 내가 생각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그 자료가 내 주장과도 맞는지 고려를 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객관성, 신뢰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내 주장과 어울리는지도 꼭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것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와 나를 놓고는 이 두 근거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와 나 서로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왜 가가 신뢰성이 떨어지고 나가 신뢰성이 높은지, 왜 설득력을 가지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통계청의 통계 자료 대신에 실험 결과라든지 역사적인 자료, 전문가나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나 증언 등으로 내용을 바꾸어서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비교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로 넘어와서 문제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고 글을 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주제는 기부문화의 활성화고 예상 독자는 우리 학교의 학생들인 청소년들입니다. 1번부터 보면요. 이 주제로 글쓰기를 할 때 관련 논점은 기부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기부 방식 등이 가능하겠어 되어 있는데 설득하는 글 쓸 때 관련 논점 살피는 것 적절한 방법이고요. 자료를 보면 지금 청소년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기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여유가 없다,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하는 것들이 전부 기부에 대한 인식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하거나 혹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부에 대한 인식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에서 청소년들의 기부 실태, 시간 기부, 재능 기부, 그리고 물질 기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기부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예상 독자가 학생이 아닌 중소기업의 대표라면 근거도 기부 시 세액공제 등으로 달라질 수 있겠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서는 세액공제와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필요가 없죠. 청소년들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중소기업의 대표라면 이런 기부 시 세액공제와 같은 내용이 예상 독자와 관련이 있고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므로 근거로 제시되는 게 적합할 겁니다. 예상 독자에 따라서 똑같은 주장이라도 다른 근거를 통해서 뒷받침될 수 있다 하는 것 꼭 기억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3번, 자료 가를 서론에 활용하여서
기부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부족함을 제시할 수 있겠어 되어 있는데요. 서론에서는 문제와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가를 통해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기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문제 상황 제시하는 건 적절하겠죠. 3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자료나를 본론에 활용하여서 청소년들에게 물질 기부보다는 다른 방식의 기부가 보다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겠어 얘기하고 있는데요. 본론에서는 주제와 관련하여서 나의 주장 드러내야 합니다. 나를 봤더니 물질 기부에 비해 시간 기부, 재능 기부가 영속성이 높았다 하는 내용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영속성이 높다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하다라는 뜻이므로 4번 적절하겠다. 그 다음 5번 자료 나를 결론에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기부 방식에 따른 기부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겠어 되어 있는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 결론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죠. 서론 부분에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지 않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볼 건데요.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 지금 가는 학생이 주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우선 1번 주제를 분석한다고 해서 글의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되어 있는데 주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결정을 했지요.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서 글을 쓰는 것은 글의 설득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일단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2번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논점은 드러나 있지만 논의의 필요성은 드러나 있지 않다 되어 있는데 끊어서 우리가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나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장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논점 이 주제의 논점은 휴대전화 사용의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다는 것을 설득하는 데 있군. 지금 내 설득의 핵심 짚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점도 찾을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논의의 필요성은 드러나 있지 않다 되어 있는데요. 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가? 휴대전화가 있으면 급하게 연락하기도 쉽고 모르는 내용을 찾아보면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의 필요성까지 확인할 수 있다. 2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3번 자신의 생각을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의견과 관련지어서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 가에서 전문가의 의견 확인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지 않다.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4번 주제와 관련된 논점을 분석할 때 예상 독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논점을 이야기하면서 앞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휴대전화 사용이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선생님들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셨겠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 독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설명은 틀리게 되겠죠. 예상 독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다. 그 다음 5번 주제에 대한 개념 정의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추가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 주제 분석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핸드폰을 등교하고 나서 하교할 때까지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만 사용하는 것인지 수업 시간에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범위를 좁힌다던가 하고 있지 않죠. 그런 것들을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한다 하는 것 적절하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17번은 자료의 활용 방안을 묻는 문제인데요. 지금 본문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해달라고 설득하는 글에 해당을 하고요. 해당 구절 A, B를 보충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부터 확인을 할 텐데요. A를 보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B를 보면 휴대전화 중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지만 이를 중독 예방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해당하는 내용 생각하고 살펴보면요. A의 근거로 자료 1에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의 응답자 비율을 사용하면 되겠군 되어 있는데 자료 1은 지금 스마트폰을 왜 이용하는지 이용 목적을 보여주는 설문조사입니다. 여기 보면 고등학생의 55.3%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A에서 이야기했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사전을 검색하는 등 학습에 필요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게 해서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를 살펴보면요.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에 도움이 된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스마트폰을 그냥 습관적으로 만진다 하는 내용 들어가면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2번 틀렸다. 그 다음 3번 청소년 전체 비율의 절반도 되지 않는 학생들, 그러니까 적은 수의 학생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 하는 내용과 관련이 떨어집니다. 이 자료 2의 내용은 맞아요. 지금 여기를 보면 청소년 그렇게 심각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25%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A와 내용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3번이 또 잘못된 거죠. 그 다음 4번 B의 근거로 자료 2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이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B는 휴대전화 중독을 예방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자료 2의 내용이 문제예요. 14년, 2015년 갈수록 청소년들의 위험군 비율은 높아지고 있고요. 성인의 위험군 비율 역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 비율이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의 내용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5번 B의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끊어서 내용을 보면 말이 돼요. 그런데 이게 B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B는 스마트폰 중독 괜찮다, 예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5번도 적절하지 않다. 17번의 정답 1번까지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5-3단원 힘있는 설득 함께 살펴보았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